먼저 박수현님께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함께 있는 표와 그리고 우리 하버드 클럽의 그 명예병이 되는 아너리 박희를 이렇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이 박지 회장께서 명예 동문패를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버드 클럽 코리아 Certificate of Honorary Member 계상과 사인함까지 했으니까 기회 Honorary Membership으로 하버드 클럽 코리아 with deep appreciation and thank you. 여러분 큰 박수 함께 보내주시죠. 우리 사이버트론 씨에게 함께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요, 우리 아울러서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거는 우리 한국 하버드대학교 동문회에서 준비한 그 감사패가 되겠는데요. 네. 교회는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한류를 지구촌에 널리 전파하고 이렇게 했지요. 그리고 하버드대학교 초청 특별 강의를 통해서 그때 동료에게 많이 왔다면서 700~800명 정도의 네. 국위를 크게 선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한국 우리 하버드대학 동문들의 뜻을 모아 하버드대학 한국동문회 명예 자격 부여와 함께 입회를 드립니다. 하버드대학 우리 한국총동문회 박진 회장과 여러분 모두 박수를 담아 함께 해주겠습니다. 여기 우리 기쁨을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사의 박근남 씨의 이제 특별 강연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박현영께서는 소개 좀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의 또 우리 하버드 대학에서 이 한류에 관련돼서 또 한국 관련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었는데요. 우리 홈들 측에서 먼저 말씀을 먼저 준비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먼저 우리 사이즈의 스피치를 받은 다음에 아주 넓어서 보이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사이즈 박재성 씨를 큰 박수로 보내주십니다. 네, 정말 제 쪽에서 이렇게 얘는 정말 기자회견장을 만들게 하는 마음을 찍으셔서 초상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가끔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가수인데요. 가끔 이제 워낙 나이에 비해서 겪었던 일이 많다 보니까 너 겪었던 일 좀 와서 얘기 좀 해줘라 라는 취지의 혹은 좀 누구한테 말씀입니다만 너 그 비주얼로 어떻게 거기까지 가는 것이고 얘기 좀 해줘라 뭐 이제 이런 취지의 강의 혹은 강연이라는 것은 좀 뭐고요. 경험담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하실 때가 그래도 직업치고는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오게 됐고요. 사실 보통 이렇게 강의 요청이 오면은 주제를 이렇게 보통 정해주세요. 제목을. 사실 저는 전문 강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제가 있으면 사실 좀 그 주제에 좀 의지를 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편인데 사실은 지난 굉장히 단연간의 강의를 했지만 오늘은 처음입니다. 주제도 없더라고요. 사실 그냥 와서 그냥 강의를 해라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제목이나 주제는 조금 무의미한 건 저는 항상 장소와 대상에 따라서 제목만 좀 틀리지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보통 제가 하는 분량 길이에 비해서 오늘 시간이 좀 타이트한 관계고 제가 평소에 하는 얘기들 중에 이제 하이라이트만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궁금했는데 저기 색깔 쓰신 분은 제 얼굴에 있는 거 말이에요.
얼굴 잠깐만 좀.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요. 근데 누구든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어요. 네네.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사실 원래 꿈이 가수였던 적은 없었고요. 원래 딱 그 꿈이 없었던 청소년기, 유년기를 보냈고 그냥 재밌는 거를 참 찾아 헤맸던 청년이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음악을 접하게 됐죠. 그래서 작곡가가 이제 제가 처음 갖게 되었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곡을 대학 시절 참 많은 곡을 썼는데요. 그 당시 썼던 곡을 제가 지금 들어보면은 좀 굉장히 이상한 곡들이 참 많았고 그 중에서 가장 유하고 가장 대중적인 노래, 제가 그 당시 한 50곡 정도를 써서 유수의 기획사들의 신인 작곡가로서 돌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유한 곡이 이제 새라는 곡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곡들은 굉장히 좀 난폭했던 곡들이 많았고요. 그런 50곡의 데모 CD를 기획사의 방학 때마다 나와서 쭉 돌렸는데 사실 한 곡도 팔지 못했고 집에서 음악하는 걸 워낙 싫어하셨기 때문에 25가지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엔 군대를 다녀와서 집에서 하라는 일을 하기로 약속을 한 바 있어서 25세가 되던 해까지 열심히 신인 작곡가로서 곡을 팔러 다녔었지만 한 곡도 팔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25세가 되던 해에 마지막으로 이제 맞아 죽나 굶어 죽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관둘 바에는 그냥 직접 내가 쓴 곡을 내가 가수를 해야 되겠다. 아무도 안 사니까. 당시에 외모는 적절치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동네에서 가무에 능하다는 소리를 좀 오랜 기간 듣고 자라왔었기 때문에 그래도 비주얼은 조금 그러시겠지만 오히려 이게 좀 유니크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용기를 내서 데뷔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 당시의 영상들, 제가 데뷔했었던 2001년도 새라는 노래를 부를 당시의 영상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매 무대 쓸 때마다, 왜냐면 그때 제가 처음 방송국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의 반응이 정말 사람을 놓고 그렇게 사람 면전에다가 이렇게 경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정말로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저 같은 형태의 가수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PT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러 가면은 정말 진지하게 저한테 가수분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고 보통 매니저들이 저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매번 방송을 할 때마다 실은 이게 만만한 곳이 아니구나. 우리가 TV로 볼 때는 사실 우리나라만큼 노래를 잘하는 국민이 없지 않습니까? 워낙 노래를 많이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TV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 보면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저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송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벽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2001년도 그랬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립싱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립싱크를 했던 이유는 라이브를 못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아주 에너제틱한 무대 퍼포먼스를 위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암묵적으로 좀 모두가 립싱크를 좀 용인을 해주던 시절이었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 당시 혼자 생각했던 거는 나는 몸매가 립싱크를 하기에는 적절치가 않으니까 라이브를 좀 고수를 하면 조금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생각했던 건 그건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따라잡기는 너무 힘들고 저 사람들이 안 하는 거를 내가 좀 해보면은 조금 거기서 이제 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립싱크를 하지 않고 나의 노릇이라는 노래를 소화를 주고 하다가 하늘이 도왔는지 이제 어느 날 음향사고가 나서 이제 마이크가 꺼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중들은 처음 보는 그림이셨었는데요. 가수가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냥 맨반주만 나오는 거죠. 마이크가 꺼졌으니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림이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신인치고는 당황하지 않고 마이크가 안 나온다는 제스처를 취한 뒤에 마이크를 주머니에 넣고 끝까지 막 춤을 추고 마무리를 졌던 그런 무대가 있었습니다. 그 무대가 사실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많이 화제가 돼서 그 다음날 아직도 기억납니다. 일간 스포츠 정말 제 사진이 이만하게 처음 나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표정을 지면서 뭐 싸이의 경고 립싱크야 가라 뭐지 이런 기사를 읽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면 참 다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많은데요. 그런 경로로 데뷔를 처음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노래방이나 다 이제 그 유흥 주점에 가셔서 제 노래를 넣으실 때 옛날 영상이 나올 때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의상 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시죠. 저도 지금 보면 그 당시에 무슨 정신으로 그런 의상을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정장인데 정장 안에 보통 디자이너들이 그 삼원색 이상을 넣는 걸 정말 금기시하는데 정말 한 7, 8가지 색깔이 들어갔던 정장을 입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렇게 제가 막 춤을 추고 있으면 멀리서 이렇게 포장지가 뛰어오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우연히 일어났던 게 저는 이제 자켓을 입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자켓을 벗을 일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팔에 살집이 있어서 춤을 출 때 팔이 걸적거리고 이제 자켓이 무니까 그러면은 속에 난방을 민소매로 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벗으라고 한 게 아니라 안 벗을 거니까 한 거였는데 어느 날 추다가 보니까 너무 탄력을 받은 나머지 저도 모르게 이제 자켓을 벗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은 보통 이제 양복 자켓을 벗으면 하얀색 이렇게 깨끗한 팔까지 이제 긴 팔에 난방이 나오는 걸 보통 예상을 하시지만 팔이 없었고 그 팔이 없다라면 적어도 근육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체지방 뿐이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정말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창피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 제가 데뷔하던 당시에 사회적으로 참 엽기라는 코드가 유행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대체 왜 엽기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어쨌거나 저는 엽기 가수라는 명칭을 얻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인지도라는 것을 쌓게 됐습니다. 그렇게 1집 새라는 노래를 잘 마무리를 짓고 정말 무명에서 유명이 되면서 승승장구하는 듯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나라의 부름을 첫 번째 부름을 받게 됩니다. 담배를 잘못 핀 거죠. 예. 유학 시절에 좀 고약한 걸 배워가지고 담배를 잘못 펴서 이제 잠시 부름을 받고 다녀오게 됩니다. 다녀오고 나서 그 해 이듬해 2002년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한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정말 온 국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가서 응원을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 저의 생업이었던 자숙을 잠시 멈추고 길거리에 나가서 응원에 국민으로서 동참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붉은 악마들하고 같이 응원을 하다가 붉은 악마들이 그러지 말고 무대에 올라가서 좀 노래를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그런 요청을 받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무대에 올라가려고 보니까 월드컵 응원 공연인데 있는 히트곡이라고는 달랑 새라는 노래 한 곡인데 이 새라는 노래가 사실은 뜻하는 바가 나 완전히 새됐어가 이 노래를 잘못 불렀다가 우리나라가 지기라도 하면 이때는 사실은 그 잘못 핀 담배보다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야 이게 참 굉장히 슬픈 일이었습니다만 저는 그 당시 시청에서 제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그냥 기존의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하시는 응원가들로만 부르고 응원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날 이렇게 응원을 하다가 이렇게 객석을 봤는데 비슷한 또래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이제 무대 쪽을 바라보면서 응원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비슷한 또래 학생들은 이제 의경 혹은 전경 이어서 이제 팔로 펜스를 친 채 이제 그 광화문 차도 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공연을 하다가 이렇게 보는데 참 되게 신기하고 좀 재미있는 광경이었어요. 또래인데 동년배인데 학생은 무대를 보고 있고 이제 의경 전경은 무대를 못 보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정경구 학생이라는 노래를 그날 시차에 갔다 와서 썼는데 그거를 맞아 쓰다 보니까 이제 그 노래가 챔피언이라는 노래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챔피언이라는 노래를 완성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담배를 잘못 펴서 부름을 받고 갔다 오는 경우에 자숙의 기간이 평균 한 3, 4년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방송에 출연을 굉장히 엄격히 규제하던 시절이었었는데요. 정말 그날 또한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건 시청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웬 방송국 아나운서 분께서 생방송 6시 뉴스였는데 여기는 열띤 응원의 현장 한창이에요. 시청에 나와 있는데 가요 싸이 씨는 어쩐 일이세요? 방송이 풀렸습니다 그날. 저는 그분 너무 감사하죠. 그분을 좀 많이 좀 혼이 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뷰를 하는 순간 야 이게 하늘이 도왔구나 기쁜 마음으로 인터뷰에 임했고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그날 방송이 풀리면서 그날 만들었던 챔피언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이라는 노래가 잘 됐고 잘 돼서 승승장구를 할 듯 했으나 제가 데뷔가 좀 다른 가수들에 비해 늦다 보니까 남들보다 공인 시기가 좀 일찍 다가온 케이스죠. 갔었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시면 자에게 왜 그 자격증이 있었나 참 싶은데요.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이라는 걸 제가 몇안 되면서 제가 소지한 자격증 중에 그게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문과나 이공계의 그 경계 없이 그 대졸 미만자가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 이제 병역 특례라고 하죠. 산업체에서 공부 대치를 할 수가 있었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자격증도 있고 출퇴근이 있고 갔죠. 요즘 보통 한 22, 3개월의 복무기간입니다만 그 이제 병역 특례는 36개월 이제 다른 베네핏이 있는 대신에 기간이 좀 길었는데요. 그거를 다 마쳤어요. 이제 다 마치고 소집 해제가 된 거죠. 그거는 이제 중간에 훈련을 한 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집 해제가 되고 소집 해제가 되고 나서 다시 이제 그러니까 정작 챔피언 되고 잠깐 활동하다가 3년을 또 활동을 안 했는데 얼마나 피가 막 불불 끓고 있었겠어요. 그런 시기에 막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내가 진짜 나가기만 하면 그래서 나가자마자 뭐 연예인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하고 그 노래가 또 많은 사랑을 받고 또 그 시기에 저는 결혼도 하고 왜냐하면 저는 군복무도 다 마쳤고 앞으로 이제 굉장히 온고잉일 줄 알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굉장히 평화로웠던 어느 날이었죠. 저는 이제 신혼 때였는데요. 예비군 여기 계신 분들 받아보셨겠지만 예비군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 이렇게 우편함에 이렇게 편지가 하나 있는데 그 성달 같은 이런 화려한 테두리에 편지가 하나 이렇게 있어서 저는 예비군을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죠. 예비군 보고 있고 다 꺼냈는데 이게 입영 통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지금 예비군 받고 내서 들어오는 길인데 입영 통지서가 어떻게 와있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지정된 업무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가라. 이제 뭐 알겠다. 다시 가겠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가게 된 그 결혼을
같이 가게 될 줄 모르고 했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곧 군대를 가는데 결혼을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입대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 재밌는 점은 제가 아까 병역특례 할 때 훈련소를 한번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훈련소 갔다 오면 군번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군번이 2개입니다. 05년 군번, 07년 군번.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다시 한번 한 20여 개월 잘 마무리를 짓고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요, 제 신분이 군인이었던 적이 다 합쳐서 한 55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금 와이프, 그 당시에는 제 여자친구, 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남자친구 혹은 남편의 신분이 군인이었던 게 55개월이면 거의 중사의 와이프 6년 정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대를 하고 32에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제가 다시 군대를 가던 29, 30 때만 해도 가요계의 판도가 그렇지가 않았었는데, 제가 군대를 복무를 하던 사이에 여러분들 아시는 원더걸스나 빅뱅 그 당시에 나오면서 아이돌들이 막 나오면서 가요계가 굉장히 어려졌어요. 그래서 입대하기 전엔 안 그랬었는데 제대하고 나서 예비역 32인 제가 딱 나왔는데 가요계 평균 나이가 21살이더라고요. 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군대에 가서 2년을 있다 나와도 굉장히 현실에 좀 도태되고 좀 트렌드에 뒤처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는데, 이게 업계의 평균 연령이 한 10세 정도로 확 깎여버리니까 그냥 너무 나이들은 어저께 제대한 그냥 군인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신고를 쓰고 신고 내려고 하다가 그게 참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던 건, 전혀 제가 봐도 제가 너무 핫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2009년 10년 그랬는데요. 아니 인지도의 문제는 아니고, 인지도야 그 전까지 뉴스에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인지도는 이상 좋을 수가 없고, 이런 사회에서 문명을 거의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지도는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인지도를 쌓기 위해서 TV에 나오는 거는 의미가 없었고, 그냥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 21, 2, 3살들이 거의 대부분을 장악을 한 이 가요계에 이제 막 제대한 32살의 이 아저씨스러운 나는 과연 이 바닥에서 어떻게 다시 거듭나야 할까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괴로운 시기를 많이 보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연기자들은 나이의 제한이 좀 적은 편입니다. 왜냐면은 멜로의 남주인공을 하다가 나이가 좀 들면 남주인공의 형 역할, 삼촌 역할, 아버지 역할, 할아버지 역할까지 쭉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까지도 주원필 선배가 오빠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대에 서는 사람은 사실은 나이가 들면 굉장히 좀 그 무게가 좀 큰 편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말들이 좀 있거든요. 뭐 주책이라든가 나이값을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사실 저희 같은 딴나라에 굉장히 어깨를 많이 누르는 말인데요. 32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가요계에서는 제가 예전처럼 다시 땀 흘리면서 춤을 추면 마치 21, 2살짜리 애들이 막 날씬한 애들 모여있는데 32살짜리 약간 살집 있는 나이 든 사람이 와서 땀 흘리면 춤추는 게 얼마나 주책 같아 보이겠어요. 32에 주책이 될 줄 몰랐어요, 정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차에 단연간 호영호제를 하고 지냈던 이제 양현석 씨가 이제 계신데요. 그 회사에 이제 그 당시에 빅뱅 같은 회원이 있었죠. 지금도 있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이렇게 멀티샵 같은 데, 옷 파는 멀티샵 같은 데 가면 여러 가지 브랜드들 놓고 파는데, 그런 브랜드들 중에 예를 들면 그렇게 핫하지 않은 브랜드들도 거기에 껴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왜 이런 트렌디한 샵에 이 브랜드가 있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브랜드가 여기 있는 브랜드였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 핫한 멀티샵에 이 브랜드가 여기 있는 브랜드였어? 들어가서 핫한 브랜드들 진열대 옆에 쓱 같이 있으면 조금 덜 특수해 보이지 않을까? 조금 더 핫해 보이지 않을까? 조금 더 트렌디해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지금 내가 그 당시에 제가 가져야 할 게 아닐까? 인지도, 음원 차트 1위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핫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그 당시에 저희가 화두여서 이제 YG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팀곡을 발표를 하고 쭉쭉쭉 공연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 콘서트에 와보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 예전에 어느 날 생각을 했었을 때 예전의 가요계부터 지금의 가요계까지 쭉 봤을 때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이문세 씨라든가 뭐 이승철 씨 이런 그 30년 전에도 얼마나 많은 가수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주로 보면 공연들을 참 다 잘하시더라고요. 히트곡이 많고 물론 뭐 방송도 잘하시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공연을 굉장히 잘하고 공연을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대중들에게 진정성이 좀 묻어나 아티스트로서 묻어나는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공연을 어렸을 때부터 다른 또래들에 비해서 좀 열심히 봤던 편이었고 지금 YG가 트렌디한 핫한 멀티샵에 들어가서 다행히 오랜 기간 갈고 닦았던 공연이라는 무기가 있었어서 그냥저냥 국내에서 열심히 제 나름의 행복을 느끼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노래 내면 막 대단히 1등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만의 독보적 색깔이 있었기 때문에 신난다, 흥이 있다,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해 주셨고 과한 칭찬으로는 전위적이라는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공연을 했을 때도 싸이 공연 보면 정말 너무너무 재밌다, 스트레스 풀린다, 가창력이나 음악성을 기대하고 가진 않지만 마치 송년회를 하는 느낌, 디프를 하는 느낌으로 갔다 오면은 정말 전문용어로 뽕을 뽑는다라고 많은 분들이 평을 해주시면서 제 나름의 자리를 적지 않은 나이, 가요계 치고는 적지 않은 나이에 구축을 해가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35이 되던 해였습니다. 2011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추석이나 명절 때 보시면 TV에서 가수들 공연 시간 중계해 줄 때 있잖아요. 지상파에서 주로 보면 뭐 나훈아 선배님이나 이미자 선배님, 백팀 선배님 이런 분들의 공연을 왜냐면 다세대가 관람하기 좋으니까 이제 공중파에서 해주는데 2011년 추석 때 저 스스로에게는 이제 딱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게 제가 주경기장에서 아이돌도 아닌 제가 대단한 소녀 팬을 가지고 있지만은 제가 주경기장을 혼자 채워서 공연을 상황에 맞불을 짓고 그 공연이 공중파에서 중계가 되는 35의 추석을 맞이를 했습니다. 그 실황을 보면서 야 이제 제대하는 날은 이렇게 여기까지 어떻게 올까 걱정이 너무 많았었는데 3년 만에 그래도 참 안착을 했다. 좋아하는 동시에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가수로서 이 나라에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너무 진짜 이 비주얼에 그런 여러 가지 도덕적이지 못한 지난 날들을 비교하고 그래도 공연으로서 음악으로서 저 정도 사랑을 받으면 주경기장에 가고 중파에서 방송되는 정도의 가수라면 내가 해외 진출을 할 게 아니라면 국내에서는 그래도
꽤 많은 것을 이루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해외 진출에 적합지 않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고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정말 이게 참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고 저랑 유명해지는 게 참 문제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그 당시만 해도 한류 혹은 뭐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욕심이나 그런 게 없었고 그냥 뭐 이를테면 빅뱅이나 뭐 빅이나 뭐 장근석 이런 친구들이 구기선을 하고 들어오면 수고한다고 술을 사주는 게 저의 주 일이었었지 제가 뭐 한번 나가보겠다 뭐 외국에서 뭐 승부를 봐보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속된 말로 내수로서는 5천만의 나라에서 주경기장 5만석을 매진시키고 그렇다면 그래, 어느 정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은 한 마음씩 가서 그만해야 되겠다. 그 당시 35이었는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그게 저희는 큰 숙제거든요. 주책이라는 건 어떡할까? 어느 날 나의 값을 못한다 그러면 어떡할까? 어느 날 그 전에 그만두고 싶다. 유쾌하게 유쾌하게 그런 말 듣기 전날 그만두고 싶다. 그런 말 듣기 전날까지 원하자가 항상 저의 가장 큰 숙제인데요. 그래서 35이 되는 해에 해외 진출을 할 게 아니라면 마음에 그만두자라는 결심을 정말 굉장히 어렵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12년이 됐죠. 36이었습니다. 이제 뭐 그만두기로 결심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참 가볍더라고요. 그냥 신곡을 앞제까지 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그냥 공연이 잘 잡혀 있으니까 공연 쭉쭉쭉쭉쭉 전국 투어 하다가 뭐 가끔 이제 레파토리가 좀 굶진해지면 이제 한 곡 정도 이제 레파토리 보강 차원에서 신곡을 내는 그런 플래닝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계약 관계라는 게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너무 신곡을 오랫동안 안 냈으니 한 곡만 내자. 근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난 어차피 마음에 그만둘 건데. 그래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툭 썼어요, 노래를. 툭 썼는데 그 노래가 이제 다 완성이 됐는데 이제 그 노래가 이제 강남스타일이었죠. 언제 어디선가 뭐 어린 친구들도 있어서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언제 어디선가 유흥주점에 갔을 때 그냥 들은 얘기였어요. 오빠는 강남스타일이라고. 그렇게 뭐 대단한 창작의 매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끔 이렇게 영업 차원에서 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저 오빠는 강남스타일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들을 당시에는 그냥 무슨 소린가 뭐 뚱딴지가 소린가 얼마나 안 나게 뭐지 이런 생각을